오늘의 국민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27살이 된 여자입니다. 꾸미는 것 좋아하고 연애도 할 나이에 저는 식당 일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 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랍니다. 아직 젊은 나이지만 그동안 힘든 일을 너무 많이 겪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냈습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어렸던 시절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네요. 저도 어릴 때는 화목한 집안에서 부모님께 사랑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고 엄마는 학교 선생님이었죠. 그런 집안의 외동딸로 자란 저는 큰 어려움 없이 유년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갈 무렵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혼자 저를 키우게 되었지요. 아버지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저를 제대로 돌봐주지도 못하고 방치하다시피 했었네요. 그러다 보니 사업도 잘 되지 않았고 결국 아버지의 회사는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크게 낙심한 아버지는 재기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속상한 마음을 술로 달래면서 살아가더군요. 덕분에 저는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10살 때부터 저는 혼자 힘으로 밥도 해먹으면서 살았네요. 아직은 엄마한테 응석도 부리고 할 나이였는데 국 끓이고 밥 짓는 법부터 배워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서툴렀는데 그것도 하다 보니 요령이 생기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해왔는지 모르겠네요. 힘들 때면 돌아가신 엄마가 너무 그리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우는 소리를 들으면 아버지가 역정을 내셔서 몰래 울어야만 했죠. 그렇게 살다 보니 저도 어느새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씩 돈을 벌어오긴 했지만 가정 형편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고 술값이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았네요. 하루라도 술을 마시지 않는 날이 없었죠. 아버지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취해서 제게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부수더군요. 어릴 때는 그럴 때마다 다른 방으로 피해 있었는데 고등학생이 되고 나자 저도 반항심이 생겼습니다. 하루는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리는 아버지에게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해본 적 없잖아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굴 거면 도대체 날 왜 낳은 거야? 라며 화를 냈습니다. 그동안 참고 살았던 울분이 그 순간 터져버렸지요. 그러자 아버지가 화가 잔뜩 났는지 눈이 벌게져서는 내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 너 말 한 번 잘했다. 나도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널 안 데리고 왔을 거야. 친딸도 아닌 너를 지금까지 키워줬으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래? 그 말을 듣고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 들더군요. 친딸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런 말 한 적 없었잖아요. 저는 아버지의 말을 못 믿겠다면서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딸한테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내게 사진을 한 장 보여주더군요. 갓난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인의 사진이었습니다. 아기 엄마라고 하기에는 앳되어 보이는 외모가 저를 꼭 닮았더군요. 이걸 보고도 모르겠어. 넌 보육원에서 데려온 아이야. 넌 너무 어려서 기억이 없겠지만 우리가 널 데려와서 키운 거라고.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아마 그 사진 속의 여자가 네 친엄마일 거다. 아버지의 말에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18살에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무거운 진실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아버지가 아니라 남처럼 느껴지더군요. 그런 생활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아버지도 내게 정이 없었는지 방을 구할 보증금을 조금 내주면서 순순히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 하지도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는데도 연락 한 번 안 하더군요. 저도 더 이상 미련이 없어서 아버지와는 인연을 끊고 지냈네요. 집을 나와서 혼자 살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이제 막 성인이 된 여자에게 세상은 가혹하기만 했습니다. 방값을 내려면 돈을 벌어야 했고 저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었지요. 그런데 일을 하는 동안 너무 힘든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처음 아르바이트를 했던 편의점에서는 실컷 일만 하고 돈을 받지 못했지요. 점장은 온갖 핑계를 대며 아르바이트비를 미루더니 나중에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서 저를 쫓아내더군요.
그땐 제가 너무 어려서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냉면을 파는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는 사장한테 성추행을 당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죠. 식당 사장한테는 사과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내가 꽃뱀으로 몰려서 고초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리고 가난한 저를 편들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군요. 그 시절에 저는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날 버린 친모도 미웠고 무책임한 아버지도 미웠지요. 왜 하필 내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돈이 다 떨어져서 방값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자꾸 밀리자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하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보증금이 다 깎여 나가고 저는 무일푼으로 거리에 나앉게 생겼지요. 한동안은 친구들 집을 전전하며 신세를 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지방에 있는 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한다는 글을 보았는데 숙식 제공이 된다는 말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 공장은 외딴 산속에 있는 식료품 가공업체였지요. 공장이 너무 외진 곳에 있어서 직원들이 숙식을 할 수 있는 기숙사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과 함께 방을 써야만 했고 시설도 열악했지만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었네요. 짐이라고 할 것도 없었고 단촐하게 가방에 갈아입을 옷까지만 넣어서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일이 힘들다고는 들었지만 일단 보증금 마련할 돈이 모일 때까지는 버텨보기로 했었지요. 따로 나가는 돈이 없으니 월급만 잘 모으면 금방 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공장에는 저처럼 단기적인 목표로 온 사람들도 있었고 오래 일을 해온 사람들도 있었지요. 생각보다 나이 드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가서 보니 제가 제일 어린 축에 속하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그곳에서의 생활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힘든 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상하관계를 철저하게 따지는 분위기더군요. 새로 들어온 신입인데 나이도 어리니 그 계급 사회에서 저는 언제나 막내 취급을 당했습니다. 공동생활을 하다 보면 지켜야 될 규칙들도 많았고 다 같이 해야 되는 일이 생기게 마련인데 저는 막내라는 이유로 항상 힘들고 귀찮은 일을 맡아야만 했습니다. 기숙사 생활하면서 해야 되는 온갖 허드렛 일을 전부 저보고 하라더군요. 어딜 가나 텃세 부리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곳은 바깥 세상이랑 단절되다시피 한 공간이라서 그런지 유독 텃세가 더 심했습니다. 일을 할 때도 저만 은근히 따돌림 당하는 분위기가 되더군요. 같은 작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기피하는 라인이 있는데 저는 항상 그곳에 배치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몸에 파스 냄새가 가실 날이 없었죠. 공장에서도 쉴 새 없이 일을 해야만 했고 기숙사에 들어와서도 허드렛 일 하느라 맘 편히 쉬지를 못하니 나중에는 몸이 힘들어서 입술이 다 터지더군요. 특히 같은 방을 쓰는 언니 한 명이 유난히 저를 싫어했습니다. 그 공장에서 누구보다도 오래 일을 했던 언니였는데 일을 잘해서 관리자들한테도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그런지 다른 사람들도 그 언니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지요. 한마디로 그 기숙사에서 가장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언니가 저를 그렇게 괴롭히더라고요. 그 언니는 저를 마치 군대에 후임대하듯이 했습니다. 내게 말을 할 때도 언제나 명령하듯이 했고 말을 듣지 않으면 무서운 얼굴로 제게 화를 내더군요. 그런 게 기분 나쁘면 일을 그만두고 공장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언니가 내게 그렇게 한 이유는 우습게도 제가 일을 너무 잘해서였던 것 같네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 언니는 일 잘하는 신입이 들어오면 공장에서 자기 위치가 흔들릴까봐 그렇게 괴롭히곤 했답니다. 하지만 저는 공장을 그만둘 수 없는 사정이 있었지요. 그곳이 아니면 당장 갈 곳이 없었거든요.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아둔 돈도 없었고 돈 한 푼 없이 공장을 나가면 노숙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치사해도 참으면서 버틸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그 언니는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이용해서 집단적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감정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 기숙사 건물 뒤편에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고 있었지요. 늘 가지고 다니던 친모의 사진을 손에 들고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날 버리지 않았으면 지금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거라 생각하니 사진 속의 그 여자가 정말 원망스럽더군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를 낳아준 엄마가 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미운데 보고 싶은 그 마음을 저도 잘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그때 웬 할머니가 제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거기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어떡해? 당장 줍지 못해? 그 말에 주변을 둘러봤더니 바닥에 담배꽁초가 많이 떨어져 있더군요. 그냥 사람 없는 곳을 찾아온 거였는데 그곳이 사람들이 숨어서 담배를 피우는 장소였네요. 저는 억울한 마음에 이거 제가 버린 거 아니에요. 라고 톡 쏘듯이 말을 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공장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건물 청소일도 하고 각종 쓰레기나 오물을 처리하기도 하는 사람이었죠. 말로는 건물 관리인이라고 하는데 그냥 기숙사 안에서 허드렛 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항상 무서운 표정을 하고 다니는 분이셨죠. 인자함이랑 거리가 멀었고 웃는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할머니를 마주치지 않으려고 피해 다녔죠.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흉을 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암튼 그 할머니가 내 앞에 서서 담배꽁초를 주우라고 불호령을 내리셨지요. 저는 안 그래도 속이 상해 있었는데 청소하는 할머니까지 나서서 저를 괴롭히니 속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억울하고 힘든 마음이 순간적으로 터져 나오더군요. 그거 제가 버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할머니까지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리고 청소하는 일은 할머니가 하는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러지 말고 할머니가 치워요. 내가 바락바락 대들면서 말을 하자 할머니가 무섭게 나를 노려보더군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내 할 말만 하고 급하게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을 할 건 아니었는데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와서 괜히 할머니한테 화풀이를 한 거였죠. 방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너무 심하게 말을 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도 말을 곱게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가 나이도 한참 어린데 버릇없이 굴었다 싶었네요.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저는 음료수를 한 병 사들고 할머니가 지내는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창문도 없는 제일 구석진 방에서 혼자 지내고 있더군요. 제대로 된 방도 아니었고 창고로 쓰던 공간에 살림살이를 갖다 놓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걸 보니 저는 괜히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군요. 아까는 제가 너무 심하게 말을 한 것 같아요. 이거 드시고 기분 푸세요. 내 말에 할머니는 여전히 무서운 표정으로 온 김에 커피라도 한잔 하고 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말없이 마주보고 앉아서 싸구려 믹스커피를 마셨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내내 할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있는 게 왠지 편한 마음이 들었네요. 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기숙사 방보다 허름한 할머니의 방이 더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언니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거나 하면 할머니의 방에 가서 시간을 보냈지요. 할머니는 여전히 무뚝뚝하고 말이 없으셨지만 제가 오는 걸 싫어하지는 않으셨어요. 제가 헤헤 웃으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할머니는 인사도 없이 전기포트에 물을 끓여 믹스커피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할머니가 듣거나 말거나 종알종알 수다를 떨기 시작했죠. 때로는 사람들 흉도 보고 일하는 게 힘들다며 엄살도 부렸습니다. 그러면 할머니는 시끄럽다 하면서도 저를 내치지는 않더군요. 할머니의 작고 허름한 방은 그곳에서 제게는 유일한 안식처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기숙사가 발칵 뒤집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었지요. 기숙사 안에서 도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더군요. 저와 같은 방을 쓰는 언니 중에 한 명이 필요한 데가 있어서 월급을 현금으로 뽑아 두었는데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둔 그 돈이 통째로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날 싫어하는 그 언니가 내게 돈을 내놓으라며 추궁을 하더군요. 그 언니는 우리가 다 같이 밥을 먹으러 간 사이에 돈이 없어졌어. 그 시간에 혼자 있었던 건 너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도둑은 바로 너야. 라며 저를 몰아갔습니다. 그 말에 저는 그 돈 안 훔쳤어요. 증거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사람을 의심해도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미워도 그렇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라며 항변을 했었지요. 내가 고분고분하게 말을 듣지 않자 그 언니가 건물 뒤편으로 따라오라고 하더군요. 싫다고 하는 저를 사람들이 둘러싸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협박하기 시작하더군요.
저를 둘러싼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제게 도둑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침을 뱉었습니다. 그 언니는 계속 아니라고 발뺌하면 관리자한테 얘기해서 공장에서 쫓아낼 수도 있어. 그게 싫으면 없어진 금액만큼 돈을 만들어서 내놓던가 라고 하더군요. 그제서야 저는 도난 사건이 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언니들이 꾸며낸 일이라는 걸 눈치챘습니다. 처음부터 도난 사건은 없었고 저를 쫓아내기 위해서 언니들이 일을 꾸민 거였죠. 그래서 저는 내가 왜 그 돈을 물어줘야 되냐며 강하게 말을 했죠. 나이도 어린 동생한테 이러는 게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사람이 창피한 줄 알아야지. 계속 그러면 나도 더 이상 못 참아요. 무섭게 겁을 주면 말을 들을 줄 알았던 내가 오히려 세게 나오니까 언니들이 저를 때릴 듯이 손을 올리더군요. 그런데 그때 청소하는 할머니가 나타나서 이게 뭐 하는 짓들이냐며 소리를 치셨습니다. 그러자 언니 중에 한 명이 노인네는 신경 쓰지 말고 가던 길 가라면서 할머니를 밀치더군요. 그런데 운이 나빴는지 할머니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셨고 넘어지면서 모서리에 머리를 세게 부딪혀 기절을 하셨습니다. 그걸 본 언니들은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가더군요. 저는 쓰러진 할머니를 붙잡고 바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더군요. 나 때문에 할머니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쩌나 싶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간 할머니는 다행히 가벼운 뇌진탕이라고 하더군요. 크게 다친 곳은 없지만 나이가 있어서 금방 회복되지는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옆에서 간호를 했었네요. 그리고 잠시 후 할머니가 정신이 돌아오셨는지 힘겹게 눈을 뜨더군요. 그걸 본 제가 할머니 좀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한 데는 없고요. 라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제 얼굴을 보더니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아가야 미안하다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할머니가 미안한 게 아니라 제가 죄송하죠. 저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할머니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그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너한테 말하지 못한 것이 있어. 끝까지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아까 머리를 부딪히는 순간 이대로 죽는다고 생각을 하니 그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라며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네 외할미야.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지요.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은 하지 않고 자기가 입고 있던 외투를 찾더군요. 안주머니를 뒤져보면 뭐가 있을 거야. 그걸 보면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저는 의자에 걸어두었던 옷을 뒤져보았고 그 안에서 사진을 한 장 발견했습니다. 그 사진을 본 저는 깜짝 놀래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네요. 내가 늘 간직하고 다니던 친모의 사진과 똑같은 사진이었거든요. 저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미안하다. 사실은 네 엄마가 아니라 내가 널 버렸어. 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제 출생의 비밀을 듣게 되었네요. 제 친모는 어린 나이에 이웃 사람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임신을 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걸 알게 된 할머니는 수술을 하자고 했는데 제 친모가 반대를 했었대요.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며 자기가 낳아서 키울 거라고 했답니다. 태아도 생명인데 그렇게 죽일 수는 없다며 사흘 밤낮을 울면서 고집을 부렸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내가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고 친모는 나를 낳고 나서 몸이 안 좋아져서 병치레를 했다고 했습니다. 출산이 임박해서 임신 중독 증상이 생겼는데 출산 후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몸이 완전히 망가진 거였죠. 어린 아기에게 젖도 제대로 못 물리고 병상에 누워만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할머니는 이대로 아이를 키우는 건 못할 짓이라며 저를 보육원에 맡겨버렸다고 했습니다. 그걸 알게 된 친모는 슬픔에 빠져버렸고 얼마 후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군요. 친모가 죽고 나자 할머니는 본인이 엄마에게서 아이를 떼놓는 바람에 딸이 죽은 것 같다며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제가 일찍 입양이 되는 바람에 아이를 다시 찾아올 수도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 후 할머니는 슬픔에 빠져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젊은 시절에 일했던 인연으로 공장 기숙사에 들어와서 청소 일하면서 살고 있다 하더군요. 그러다가 우연히 널 보게 되었고 죽은 내 딸이랑 너무 닮아서 깜짝 놀랬었지. 처음에는 내가 헛것을 보는 줄 알았어. 그런데 어느 날 네 손에 들린 사진을 보고 진실을 알게 되었단다. 하지만 네가 날 원망할 것 같아서 그동안 말하지 못했어. 못난 할미를 용서해다오. 그 말을 하면서 할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군요. 저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가움인지 원망인지 모를 감정이 들어서 마음이 복잡하더군요. 그래도 울면서 사과하는 할머니를 보니 그동안 쌓여왔던 미운 감정들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후 할머니는 퇴원을 했고 저도 공장 기숙사로 돌아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할머니가 저를 방으로 부르시더군요. 제가 들어가자 할머니가 낡은 가방 하나를 제게 주시면서 난 이제 공장을 나가야 될 것 같아. 몸이 안 좋아져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겠구나. 이건 할머니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니까 네가 받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더군요. 가방을 열어보았더니 그 안에는 돈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모았는지 때가 묻고 구겨진 돈도 있더군요. 그동안 돈 생길 때마다 모아둔 거야. 많지는 않지만 너 보증금 할 돈은 될 거다. 그거 들고 가서 제대로 된 거처 마련하고 열심히 한번 해봐. 그리고 못난 외할머니는 그냥 없었다 생각하고 살아. 알았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지요. 사실 할머니는 자진해서 공장을 나가는 게 아니라 관리자가 그만두라고 해서 나가는 거였어요. 못된 언니가 관리자를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피해를 당한 할머니가 오히려 절도범으로 몰렸습니다. 관리자는 제 말도 믿지 않았고 할머니의 말도 듣지 않더군요. 할 수 없이 할머니는 공장을 떠나야만 했고 마지막으로 제게 돈을 남기신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뜬 저는 관리자에게 찾아가서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짐을 싸서 기숙사를 나왔지요. 마침 할머니도 무거운 짐을 들고 건물을 나가고 있더군요. 저는 급하게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손을 잡고 어디로 갈 작정이에요? 라고 물었지요. 내 말에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할머니, 갈 데도 없죠. 그러면서 그 돈을 다 나한테 준 거예요. 왜 그렇게 미련한 짓을 했어? 내가 그 돈 받고 혼자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요. 그 말을 하면서 저는 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 이대로 할머니 못 보내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서로 의지하면서 함께 살아요. 내 말에 할머니는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리는 못해.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평생을 갚아도 모자르지.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럼 내 옆에서 평생 갚으면서 살아요. 언제까지 옛날 일에 얽매여서 살 수는 없잖아요. 저도 이제 할머니 원망 안 하니까 다 잊고 이제부터라도 나한테 잘해주면 돼요. 나도 그동안 못 부린 응석 실컷 부리면서 살고 싶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참 동안 길에 서서 서로를 끌어안고 오열했었지요. 그 길로 우리는 지방에 집을 구해서 함께 살게 되었네요. 지금은 할머니와 둘이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잔치국수를 말고 저는 옆에서 떡볶이를 팔고 있지요. 할머니가 음식 솜씨가 더 좋아서 떡볶이보다는 잔치국수가 더 잘 팔리더군요. 저는 할머니에게 몸도 안 좋으신 분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돈도 좋지만 쉬엄쉬엄 하셔야지. 그러다가 병나요. 라며 걱정을 하였지요. 하지만 할머니는 장사가 잘 되니 힘든 줄도 모르고 신이 나셨습니다. 오히려 기숙사에 있을 때보다 더 건강해지신 것 같네요. 웃으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할머니는 웃을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데 그 입모양을 보니 제가 할머니의 손녀가 틀림없더군요. 제가 웃는 얼굴이 할머니의 웃는 얼굴과 꼭 닮았더라고요. 요즘은 할머니도 나도 매일 웃으면서 지낸답니다.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행복한 시절이 없었네요. 이렇게 만나게 된 인연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